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녀 둘이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5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제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친구에게 하면 다들 기겁을 하며 웬만한 아침 드라마 뺨치는 막장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 저는 시가와 가깝게 지냈어요. 남들은 시가가 불편하고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부모 두 분이 워낙 좋은 분들이셨고 시집살이는커녕 결혼 전부터도 결혼 후에도 저를 물심양면 정말 많이 도와준 고마운 분들이었거든요. 일평생 교편을 잡으셨던 시부는 동네에서도 인망이 두터웠고 오랫동안 상담교사 일을 해오신 시모는 사람들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들어주는 만큼 제 마음도 잘 알아주는 따뜻한 분이셨죠. 사는 지역이 달라 자주자주 뵙진 못했지만 저는 그런 두 분 덕에 결혼 생활에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결혼하기 얼마 전에 아빠께서 돌아가셨고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엄마마저 돌아가셨으니 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어버린 편이었거든요. 아무리 아이 낳고 어른이 된 것 같아도 30대 나이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니 참 헛헛하고 외롭고 서럽고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은 아이가 아닌 걸 알면서도 나 이제 고아구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죠. 그때 제게 너에겐 우리가 있지 않느냐며 따스하게 절 안아주시던 시모의 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항상 네 부모가 되어줄 거니까 외로워 말아라. 혹시 돌아가신 사부인 생각이 나거든. 나랑 같이 주말에 손잡고 네가 자란 고향이라도 다녀오자꾸나. 시모와 함께 손 붙잡고 제 고향에 다녀왔던 기억도 잊히지 않네요. 어릴 적 저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까진 참 순진하고 순박한 시골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그 마을도 제법 개발을 해서 도로도 잘 돼 있고 버스도 꽤나 자주 다니는 모양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버스가 2번쯤 다니는 정말 깡시골 마을이었거든요. 하지만 참 아름답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었죠. 특히나 저희 집은 마을이 한눈에 쫙 내다보이는 목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저는 늘 평온하고 익숙한 마을을 내려다보며 그곳에서 뛰어놀았고 자랐고 성장해 갔었죠.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신 후로는 저 혼자서든 아이들을 데리고서든 종종 시골 고향집에 들러 부모님 집을 관리하곤 했어요. 집이라는 게 사람이 없으면 참 쉽게 나이가 드는 거더라고요. 사람 손을 타고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집도 생기를 얻나 봐요. 부모님이 안 계신 집은 참 쓸쓸했고 슬픔이 맴도는 듯 했죠. 엄마, 나 할머니 집 너무 좋아. 여기 오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우리 나중에 여기 와서 살면 안 돼? 정말? 정말 그러고 싶어? 여기 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그리고 엄마가 자란 곳이잖아. 엄마도 항상 그리워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이제 점점 가물가물해져 가긴 하지만 여기 오면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놀고 동치미국수 해먹고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무서운 얘기 듣던 것도 생각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해. 그래, 언젠가 우리 다시 여기 와서 살자. 너희 학업 끝내놓고 지원이도 다 크고 나면 여기 와서 살자. 집도 새로 싹 리모델링하고 편하게 잘 고치면 이제 이 집도 꽤 살만할 거야. 그치? 그렇게 종종 집을 관리하며 언젠가 새로 공사를 해 고향에 내려가 살 계획을 꾸리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고향집 바로 옆집에 사시던 친한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랑은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던 분이라 거의 제 집 드나들듯 서로 오가며 가족처럼 지냈었고 제가 어릴 적에 이모하며 잘 따랐던 저희 엄마와 아주 절친했던 분이셨던 터라 저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결혼하시고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분을 여의고 과부가 되신 분이어서 다른 가족들이 없었어요. 그걸 저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장례식에서 자리를 지켰던 거고, 다른 가까운 친지가 없던 어르신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다들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라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먼 친척보다 가까이 지내던 이웃 사촌들이라 다들 손을 거들며 발인까지 모두 맡아 장례 절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어르신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저더러 저희 부모님 고향집이 자기네 집안 땅을 침범했으니 철거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 집에 저희 부모님 살았던 게 지금 50년이 넘었어요. 그 전 저희 조부모님 때부터 사셨으니 좋게 80년을 넘게 살았고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집을 이제 와서 갑자기 철거를 하라뇨.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시냐고요. 80년을 살았든 800년을 살았든 문제가 있으니 빼라는 거 아니에요. 그쪽 집이 우리 고모 할머니네 집 땅을 엄연히 침범을 했고 토지 문서상으로도 그게 다 증명이 되는데 어디서 발뺌을 하고 있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따위로 뭉개고 살겠다는 거야.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아니 옛날 시골 마을에서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걸 따지고 살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누구네 땅이라는 문서가 있어도 오래전부터 거기다 집 짓고 산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봐주면서 지내던 그런 시골 땅이라고요. 그리고 무슨 땅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석가래 조금, 기둥 약간 침범했다고 집을 철거하라니,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됐고. 길게 말해봐야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네. 철거 안 할 거면 우린 당장 고소 들어갈 거고 가만 안 놔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날벼락을 맞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50년 가까이 어르신을 알아오는 동안 찾아온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던 먼 친척이란 사람이 연락을 해서는 집을 빼라니. 그걸 어떻게 순순히 따르겠어요. 결국 고향집에서 대면을 해 단판을 짓게 됐어요. 이 문제로 시끌시끌해지니 여기저기서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와 싸움판은 좀 커지게 됐죠. 글쎄 법대로 하자니까 법대로. 내가 뭐 무리한 요구하는 거야? 내가 뭐 억지를 쓰는 거냐고. 법대로 하자고. 쫄릴 거 없으면 법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될 거 아니냐고. 아니 법대로 하면 그런 거 누가 몰라서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진 시골에서 의례 그렇게들 지내왔다지만 법적 문제로 따지고 들면 엄밀히는 저희 쪽 과실인 게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요. 50년을 살아온 집이에요. 어떻게 이걸 한순간에 무너뜨리겠어요. 보상안을 일단 들어보시고. 됐고. 보상이고 자시고 나는 필요가 없다니까. 난 이 집 다 허물고 이 땅에 새로 집 지을 건데 그쪽 집이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빼라고. 이 말이 그렇게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거 듣자 하니 너무하네 정말. 아니 이 두 집이 얼마나 사이가 좋아 지내는데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사이를 갈라놓나 그래. 도시서만 자라 모르나 본데 시골에선 다들 이러고 살아. 들어보니 집 전부가 다 그쪽 땅도 아니라면서. 전부 다 저희 땅은 아니지만 저희 땅에 저 집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거기만 3분의 1 싹둑 도려내시든가요. 그렇게라도 살 거면 사시든가. 아니 지금 무슨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내 땅에 침범을 했으면 철거만이 답이 아니냐고. 침범한 만큼만 도려내고 말 것도 아니고 철거를 하고 당신의 땅만큼만 거기서 다시 집을 지어. 그럼 되잖아. 안 그래? 아니 참 듣자 하니까 거참 당신이 진짜 향순이네 친척은 맞아. 어째 그 평생 낯짝을 한 번을 안 들이밀고 살더니 땅 얘기가 나오니까 헐레벌떡 이러고 토지대장부터 갖고 뛰어와서 그래. 사람이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그렇지 말이야. 이런 법이 다 있나 그래. 자,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 저희 얘기도 좀 들어봐 주세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여기서 평생을 보내셨고 두 분 가시고 저희 와이프한테는 이 집만이 남아있어요. 두 분 추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그걸 꼭 뺏어 가셔야겠어요.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자꾸? 나는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뻗대는 건 당신네들이라고? 아니 젊은 여자가 말을 참. 세상 모든 게 법이면 다 돼. 법이면 시골 정이고 도이고 다 깡그리 무시해도 되냔 말이야.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다 법으로 되나. 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요, 일평생 가야 친척이라고 얼굴 한 번을 안 내비친 당신의 친척들도 다 자격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시골 어르신들까지 나서서 저희 편을 들어주셨지만 상대 쪽에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무리 오래전부터 그 집에 살아왔다고 주장해봐도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들 지낸 거라 얘기해도 결국 법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그렇게 결국은 집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먼 친척이란 사람과 싸우는 과정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법정에 가 공방을 겨루어봐야 결국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죄책감이 남더군요. 오랫동안 물려받아 살아온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 전까진 사실 고향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싶었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거기에 사는 것도 좀 지치더라고요. 고향 동네로 들어가는 길목만 봐도 우라통이 치밀고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살던 집도 처분하고 저희는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을 처분하고서 그 돈을 남편이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진작에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날이 어둑해지고 밤이 됐는데도 도통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으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가에도 전화를 걸어보고 친구들이며 여기저기 연락을 돌려보는데 어디에도 남편은 없었어요. 늦은 밤이 돼도 연락이 없으니 이건 무슨 일이 났다 싶어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시모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 신고를 했는데 성인 남성이라 곧바로 실종 신고 접수조차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불화는 없었냐, 단순 가출 아니냐, 작정하고 집을 나간 것 아니냐 하면서 경찰에선 실종일 리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로선 너무 황당할 따름이었죠. 남편이 애들까지 다 두고서 집을 나갈 이유도 없거니와 이렇게 갑자기 증발이 돼버린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실종 신고 접수가 됐고 저와 시모가 경찰들을 붙들고 사정을 하자 경찰에선 못 이긴 듯 남편의 행적을 추적해줬어요. 자, 여기 CCTV 화면 보이시죠?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 버스에서 내린 뒤로는 이쪽도 CCTV도 없는 골목이고 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럼 블랙박스, 뭐 이런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혹시 어디 납치라도 됐다거나 무슨 강도라도 만났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무슨 큰일이 난 거면 어떡해요. 경찰관님, 저희 남편 좀 찾아주세요. 네? 그 사람 집 문제 때문에 큰 돈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퍽치기라도 해서 뺏어간 거면 어떡해요. 저기 이쪽에서 무슨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도 전혀 없고요. 무슨 어린아이나 젊은 여성도 아니고 이런 건에서 저희가 이 조용한 동네 들쑤시고 다니면서 블랙박스 내놔라, CCTV 보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 모습에서 보면 커다란 짐가방 싸들고 간 거 보이시죠? 이게 뭘로 보이세요? 저희 남편이 가출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가족분들께서는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근데요, 저희가 이런 건을 수백, 수천 건을 봐왔어요. 보통은 다 의도적 가출이고요. 돈까지 찾아서 사라진 경우면 솔직히 거의 99% 확률에 가깝다고 봅니다. 말씀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하세요? 상처 드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정하고 종적 감춘 남편 찾겠다고 인생 다 거는 분들을 많이 봐서요. 혹시 돈 말고 무슨 사유가 있는 건 아닌지 짐작 가는 구석 없으세요? 짐작 가는 구석 뭐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설마 저희 애들 아빠가 무슨 바람이라도 났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렇게들 처음엔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 남자들이 다 그래도 저희 애들 아빠는 아니에요. 저희 남편 저랑 결혼하고서 한눈을 한 번도 안 판 사람이고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애 낳고 몸 푸느라 제대로 간호도 못하는 저 대신 병수발 들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한 사람이에요. 내 평생의 은인 같은 사람인데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경찰에선 남편의 전화 내역이나 카드 사용 등 생활 반응이 뜨거든 즉시 저에게 알려주겠다며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여전히 실종이 아닌 단순 가출로 생각을 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리 신체 멀쩡한 성인 남자라도 그렇지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데 어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지 저로선 정말 원통하기만 하고 믿어지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진 남편만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허송세월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딸은 대학생이 됐지만 딸이랑 제법 나이 차이가 나는 저희 아들은 아직 중학생이라 제 손도 많이 필요할 때였고요. 결국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남편도 없이 통장에 있던 몇천 남짓한 돈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고향집을 처분하고 받을 돈이랑 살던 전셋집을 뺀 돈까지 그 돈을 찾으러 나갔던 남편이 행방불명 상태가 돼버렸으니 이사를 하려고 계획했던 집은 남은 돈을 송금하지 못해 들어갈 수가 없었고 급한 대로 작은 반지하 월세를 급히 들어갔죠. 아직 아들 다 크려면 몇 년은 더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정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곰팡이 피고 비도 다 들이치는 열악한 반지하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야 했어요.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과 우리 세 식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걱정되는 마음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따금 경찰에 들러 남편에게서 무슨 반응은 없는지 어디 나타났던 흔적은 없는지 물어봐도 이렇다 할 생활 반응은 나타나질 않았고 점점 더 이러다 남편이 영영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커져가더라고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던 무렵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제 손을 붙들고선 시가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여기 네가 왜 이러고 살아? 너한텐 우리가 있는데 너희 세 식구 쓸 방 정도는 우리 집에도 있다. 그러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 어떻게 그래요? 창민 씨도 없고 이러다 창민 씨 못 오면 그것도 다 제 탓 같기만 하고. 그게 왜 네 탓이야? 창민이 사라진 게 왜 네 탓이야? 경찰에서 말한 대로 가출을 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생겨 내 아들이 못 오고 있는 상황인지 그건 지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어떤 경우든 그게 네 잘못은 아니라는 거야. 너 그래서 우리 보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 도움을 못 청한 거야? 그렇기도 하고 너무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애들이야 어디 가든 적응 잘한다. 어차피 혜원이야 대학 휴학 중이니 곧 다시 복학해 다니면 되고 지원이야 아직 어리지 않니? 부침성도 좋고 활달한 아이니 전학가도 금세 적응할 거다. 그러니 당장 짐 싸자. 짐 싸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저희는 시가로 들어가게 됐어요. 시부모 두 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방 3개 중 2개를 비워 저희에게 내주셨어요. 저희 딸은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했고 아들과 제가 방 하나씩을 쓸 수 있게 됐죠. 시부의 서재로 쓰던 방과 창고처럼 쓰이던 방의 물건을 모두 정리해 처분하면서까지 저희를 받아주고 아들이 없어진 상태인데도 며느리를 딸처럼 받아들여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한 감사함으로 저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든 힘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든 시간이었어요. 몇 년이 흐르도록 남편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 고향은 이제 저에겐 트라우마만 남겨준 공간이 돼버렸죠. 엄마 아빠를 기억할 수 있는 집도 잃고 남편까지 실종으로 잃어버린 슬픔만이 남은 곳이 돼버려 남편이 사라지고 난 5년 동안 그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지냈어요. 옛날엔 그렇게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이젠 고향을 떠올려도 우울하고 슬픈 기분만 들더라고요. 남편이 행방불명되고 실종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 남편은 결국 사망자가 됐어요. 남편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원래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정말 남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저희 가족의 품을 떠났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너 정말 혼자 가도 괜찮겠니? 고향이 이제 무섭다고, 슬픈 기억만 있어 힘들다고 그랬었잖아. 정말 같이 안 가줘도 괜찮겠어? 네, 어머니. 이제 저도 적응해야죠. 평생 고향 땅 안 받고 살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대한 기억도, 그이에 대한 기억도 좀 정리하고 오려고요. 그리고 그이가 이맘때쯤 저희 집 근처에 피는 이팝나무 꽃향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 향기가 저도 문득 그리워져서요. 오랜만에 가서 고향도 보고 좋은 공기도 좀 쐬고 그러고 올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맑은 공기도 마시고 꽃 피는 것도 보고 그렇게 소풍 다녀오듯 다녀오너라. 남편이 실종된 후 그동안은 일절 쳐다도 보지 않던 고향 땅이었지만 남편의 사망자 처리까지 하고 나니 저도 이제는 좀 훌훌 털어보내고 떠나보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고향길에 오르게 됐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고향 마을로 들어가는 터미널에 도착했고 다시 고향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를 갈아타려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 너 미양이 아니니? 어머, 재은아, 너무 오랜만이다. 야, 이게 몇 년 만이니? 한 5, 6년은 된 것 같은데 왜 도통 안 보였어? 전엔 그래도 오며 가며 우리 카페 와서 들르기도 하고 그러더니 기집애. 일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됐어. 아, 근데 넌 왜 따로 버스로 오는 거야? 아까 보니 네 남편은 차 타고 왔던데? 아, 참! 너네 집 진짜 멋지더라. 난 그 집이 너희 집인 줄 몰랐잖아. 고향 집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고쳐서 대저택을 지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아니 근데 그 집 그렇게 지어놓고 나서 갑자기 동네 분위기가 확 달라 보일 정도더라. 그러고 보니 이 동네도 슬슬 개발이 되려나? 친구의 말에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남편을 봤단 소리를 듣고 나니 그 뒤 말은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게 무슨 소리야, 재은아? 우리 남편이라니? 우리 남편을 언제 봤는데? 언제 보긴 아까 봤지. 남편이랑 따로 어디 갔다 오는 건가 봐? 우리 남편 너 자주 봤었어? 이 동네에서? 아니, 자주까진 아니고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그동안은 너도 네 남편도 안 왔었잖아. 그 집 사서 얼마 전에 들어왔다며 네 남편이 그러던데? 친구 얘기를 듣고도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우리말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실종이 됐던 제 남편이 왜 저희 고향집에 살고 있다는 건지, 대저택은 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일단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 저는 곧장 고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구 말대로 저희 고향집 자리에는 으리으리한 저택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옆집에 사시던 어르신 댁과 저희 고향집 터를 모두 합한 크기만큼의 큰 집이 들어서 있었죠. 거기까지야 뭐 이해가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몇 년 전 옆집 어르신의 먼 친척이라는 여자가 여기를 싹 밀어버리고 자기 집을 지을 거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저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오는 제 남편 놈을 목격해버리고 말았거든요. 5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남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저 여자와 저렇게 다정하게 걸어 나오는 걸 보니 제가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어요? 처음엔 당장에 달려가서 두 파렴치한들의 머리채라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문득 이러다 나만 피해 입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긴 저 두 놈들이 사는 집인 것 같고 나는 여기 혼자 왔고 근처 살던 어르신들도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나가신 통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이고 혹시 싸움이 붙더라도 저만 바보같이 당하고 말겠다는 직감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좀 더 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덤비자 싶었죠. 제 평생에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성적으로 움직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흥분도 잠시, 전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하며 둘이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몸을 숨기고 다시 마을 아래로 내려왔어요. 혹여나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진 않을지 미리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남편이 사고로 기억상실에 걸렸다거나 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같이 산다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일단 제대로 된 진상 파악을 하기 전 대략적인 정보를 묻기 위해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로 갔고 친구가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 물어봤죠. 기억상실? 에이, 말도 안 되지. 아까도 나보고 깜짝 놀라던데. 왜 몇 번 우리 카페 오고 해서 봤었잖아. 친분까지는 없었어도 나랑은 안면은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요 앞번에도 한 두어 번 지나가다가 네 남편을 본 적이 있었거든. 너는 옆에 없길래 아닌가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보니 맞았더라고. 그럼 그 인간이랑 얘기도 나눴어? 짧게. 네 남편이 자기 저 위에 집 새로 지어서 산다고 그것도 직접 말해준 건데. 와, 근데 이런 뒷얘기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세상에. 그러니까 그동안 네 남편이 5년 동안 실종 상태였다는 거지?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럼 그 5년을 꼬박 실종 상태인 척 살았다는 거네? 아니, 그걸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기가 막히지. 아주 기가 찰 노릇이지. 그 인간 아주 작정을 하고 속인 거야. 사람이 작정을 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 5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카드 한 장 안 내고 통장 하나 안 만들고 뭐든 다 현금으로 처리하면서 5년이 지나가기만 기다린 거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재은아? 어쩐지 다들 그 위에 집 새로 싹 지어 사는 여자들은 많이 봤는데 남자 얼굴을 제대로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 너도 알겠지만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다들 서로서로 빠삭하게 알고 지내잖아. 근데 읍에서 둘이 다정하게 껴안고 걸어가는 걸 봤다더라. 차 타고 드나드는 걸 봤다더라. 그런 말은 들렸는데 정작 얼굴은 아무도 못 봤었어. 그렇겠지. 얼굴이 보였다간 마을 사람들 중 하나라도 알게 되고 그게 나한테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인간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인간이네. 어떻게 5년을 작정하고 속이냐? 아니, 그럼 이제 와서는 갑자기 왜 모습을 드러낸 거지? 이제 안전하니까. 그 인간 얼마 전에 사망자 처리가 됐었어. 그렇게 호적 깔끔하게 말소시켜버리고 나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겠지. 번거롭게 이혼 절차 밟을 필요도 없고 내 돈도 돌려줄 필요 없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그렇게 두나 봐라. 내가 그 새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돈 받아내고 반드시 망하게 만들 거니까. 재은아, 그래서 말인데 너 절대 이 일 비밀로 해줘야 해. 알지? 알았어. 네가 일 제대로 처리해서 오케이 할 때까진 비밀 지킬게. 네 남편 만나더라도 너랑은 연락 안 된다고 할게. 이미 지난번에 만났을 때 5년 넘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안 믿을 이유는 없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는 선배에게 연락해 좋은 변호사도 소개받았고 계획도 차근차근 세웠어요. 그런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시가에선 정말 몰랐을까?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무리 작정하고 날 속이려고 했다고 한들 자기 부모님마저 속였을까? 혹시나 시부모 두 사람은 진작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사람들까지 날 속인 거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드니까 두려움이 온몸을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저에겐 이제 남편보다도 더 끈끈해진 시부모였는데 만일 그런 사람들에게마저 배신을 당한 거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일단 그 일에 대해 함구했어요. 이것저것 캐묻는 시모에게는 그냥 잘 다녀왔다고 피곤하다고 하며 말을 아꼈죠.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기 전 저는 흥신소를 먼저 찾았어요. 그곳에 의뢰해 증거를 모으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조사를 마친 뒤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결과를 제게 얘기해 줬어요. 우선 시부모 두 분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 맞았어요.
혹시나 두 사람에게만 따로 몰래 연락을 했다거나 서로 연락하는 연락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싹 다 뒤져봤는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남자 자기 부모까지도 완전히 속이고 죽은 척 숨죽여 살았던 게 맞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부모가 알고 있었다면 그건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절 5년간 속였던 사실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할 것 같았거든요. 시모께서는 심지어 아들이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절에다 죄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럴 리가요. 어머님은 항상 그이가 살아있을 거니 용기 잃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자고 그러셨는데. 다른 분들께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들이 떠났다 생각한 모양이에요. 혼자 절에 가서 향 켜고 절하고 오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모두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은 시가에도 연락을 일절 않고 지냈던 게 맞았더라고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려면 모두에게 비밀로 해야 하니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조차도 연락을 않고 살았던 모양이었죠. 참 그렇게까지 대단한 배짱이 있는 놈인 줄은 또 몰랐네요. 그걸 배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제 돈은요? 저희 집 처분한 돈 들고 튄 건 그 여자한테 준 건가요? 예. 집 두 채를 다 허물고 넓은 땅이 생겼으니 거기다 대궐 같은 집을 지은 거죠. 그렇게 둘이 눈이 맞아 같이 살기 시작했고 주변에도 꽁꽁 숨긴 채 다닌 모양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놈 얼굴을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차를 타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서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 눈을 철저하게 피해 다닌 모양이에요. 그 내용은 친구에게 들은 그대로였죠. 둘이 데이트할 때는 아예 다른 장소에 가서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둘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진들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한 놈을 가만둘 수는 없었죠.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해 전 놈에게 물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묻고 줄 수 있는 모든 벌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놈이 지게 될 법적 책임 이전에 제 남편 놈에겐 그보다 먼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하나 더 있었죠. 이곳은 도시가 아닌 시골이었고 시골에선 모두가 모두의 일에 참 관심이 많거든요. 그게 때로는 불편하고 성가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할 때도 있죠. 바로 지금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남편 놈과 놈의 불륜녀에 대한 이야기는 제 친구의 입을 타고 온 마을에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제 부탁으로 비밀을 잘 지켜줬던 친구는 그 다음번엔 제 부탁으로 만천하에 소문을 퍼뜨려줬어요. 카페를 하는 친구이다 보니 한둘에게 말만 속삭여도 소문이 발빠르게 퍼져나갔고 금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 돼버렸죠. 아니 글쎄 이 밤나무집 딸내미 있지? 그래, 미양이. 그 딸내미 남편놈이 글쎄 그 집 땅 삼킨 그년하고 바람이 났다는겨. 뭐야? 아니, 그러면 저 위에 그 궁궐같이 집 커다랗게 지어놓고 사는 여편네하고 눈 맞아 돌아다닌다는 그놈이 미양이 남편 놈이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아니, 무슨 이런 썩을 놈이 다 있냐? 아니, 그 집 부모가 알면 아주 통곡을 하고 일어나겠네.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집으로 가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치 뭐라도 해야지.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미양이 그거 쬐깐할 때부터 사탕 사맥이고 기저귀 갈아입혀가며 키웠는데 그 잡것들을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그리고 저를 오래전부터 봐오셨던 마을 어르신들이 단합해 놈들의 집으로 쳐들어갔고 농성 아닌 농성을 하기 시작하셨죠. 이 잡놈들 같으니라고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지 마누라 외수랑 바람이 나. 이 쌍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이 썩을 놈아, 당장 나와서 싹싹 빌지 못해? 감히 어디서 그따위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 못 배워먹은 놈이 말이야. 아주 둘이서 끼리끼리 천생연분 잘도 만났어. 저 집 사는 년도 뻑하니 소리를 질러대고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다니던 년 아니여. 그런 년하고 바람이 난 놈이나 둘이 아주 똑같으니 눈이 맞았겠지. 안 그래? 어르신들은 곡괭이에 삽까지 들고 가서는 집 앞에서 농성을 해댔고 어르신들이 던져댄 돌에 놈의 집 창문이 깨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죠.
내내 쥐죽은 듯 조용하던 놈은 창문이 깨지고 나니 그제야 기어 나오더군요. 어르신들 목소리만 들리는 탓에 제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는지 놀라서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볼만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바람을 피우건 뭘 하건 그쪽들이 뭔 상관이라고 대체 이 난리를. 여보, 어떻게 여기에? 왜?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 여긴 내 고향이고 내 부모님 땅이잖아. 근데 네가 여기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아니다. 참, 넌 이미 사망한 신분이잖아. 죽은 새끼가 왜 또 여기 살아있는 거지? 여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내가 그때 그런 건. 남편 놈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긴 내가 읊어줘? 넌 우리 집 무너뜨리라고 협박해대는 인간이랑 바람이 나서는 내 돈 훔쳐가다가 홀랑 갖다 바쳤지. 그리고 이 집까지 지어 살면서 5년을 죽어 지냈고.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네 새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어떻게 이 짓거리 숨기려고 그 세월을 숨어 지낼 수가 있을까? 정말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야. 애들도 알아?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나도 부끄러워. 애들한테까진 비밀로 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그때는 내가 정말 눈이 돌아서 젊고 예쁜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막 들이대지. 가진 재산도 있대지. 그 유혹을 남자가 어떻게 쉽게 뿌리치겠어. 나도 모르게 넘어갔어. 그래서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도 후회 많이 했어. 후회? 후회 같은 소리 하네. 후회란 걸 하는 놈이 이러고 지내니? 5년이 다 지나서 네가 사망자 처리된 거 알고 나서야 당당하다는 듯이 얼굴 내밀고 지내?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 에이, 그래. 바람 좀 피웠다. 내가 바람 좀 피웠기로서니 이렇게 떼거지로 인간들 몰고 와서 이럴 일이야? 무슨 야만인들도 아니고 말이야. 단체로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예? 곡괭이에 삽에 낫에 아주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어. 아니 뭐 지금이 뭐 조선시대입니까? 뭔 농민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남 사생활에 이렇게들 관심이 많으신지. 다들 남의 일에 열 올리지들 마시고 댁에 가세요. 에? 아주 나이들은 많아가지고 뭔 남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내가 지들 딸이랑 바람 피웠나? 신경들 좀 끄고 갈 길들 가시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 놈이 예상 못한 상황이 하나 더 벌어졌어요. 바로 소식을 듣고 달려와준 시가 식구들이었죠. 놀라운 기세로 달려온 시부는 남편 놈의 뺨을 있는 대로 내리쳤어요. 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 나는 네 놈 한 대 때려도 되지. 내 일이니까.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네 놈을 그렇게 키웠냐? 그런 짓거리나 하라고 가르쳤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듣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너는 오늘부로 우리 자식도 아니다. 듣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너는 오늘부로 우리 자식도 아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저도 힘들었어요. 저라고 뭐 편하게만 했는 줄 아세요?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었는데요. 의료보험 못 쓰니까 병원도 제대로 못 가지. 충치 하나가 생겨도 뭐 병원을 제대로 갈 수가 있나. 혹시 CCTV에 걸려서 연락 들어갈까봐 한여름에도 마스크에 모자에 꽁꽁 싸매고 다녀야 되지. 나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게 듣자 하니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나불대고 있어. 어르신, 이 쌀이 빗자루 좀 빌립시다. 시모는 이웃 어르신에게 뺏어든 쌀이 빗자루로 남편 놈을 사정없이 두드려댔고 놈은 팔짝팔짝 뛰어대더군요. 여보, 더 말할 것도 없어. 패는 것도 혼내는 것도 정이나 남아있을 때 하는 짓이고 이제 이놈은 우리 자식도 아니야. 그래요. 이제 아주 신경을 꺼버리자고. 우린 오늘부로 니놈하고는 모르는 사람이다. 어차피 너도 주민등록 말소되고 죽은 사람 됐잖니. 내리 5년을 죽은 척하고 부모마저 속인 자식 새끼. 우리도 더는 필요 없다. 이미 오래전 죽은 줄 알고도 멀쩡히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힘들 것 없어. 니놈 진작에 죽은 셈 치고 살 테니 너도 부모 없이 살아. 엄마까지 왜 이러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네. 속인 거 말씀 못 드린 거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화부터 푸시고 찬찬히 얘기해요. 엄마, 아버지 자식이라고 나 하나잖아요. 하나 있는 아들을 진짜 이렇게 내팽개치시겠다고요? 그러고도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지가 뭐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는 줄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 더는 들을 것도 없다. 여보, 미양아, 이제 그만 가자. 저놈 말 들어줄 것도 없고 합의 볼 것도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벌받게 만들어라. 너희 변호사가 자신 있다고 했다며. 네, 아버님. 무조건 할 수 있는 대로 다 고소해서 최대한으로 받아내야죠. 저희가 변호사 얘기를 하며 갈채비를 하자 놈은 그제야 겁이 덜컥 났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아 대더군요. 여보, 변호사라니, 고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나 고소할 거 아니지? 아니지. 애초에 내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서 처리가 됐을 텐데 고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보, 나랑 다시 얘기 좀 해. 당신 나 되게 좋아했었잖아. 내가 장모님 병간호 잘해드렸다고 나더러 평생 은인이라고 했었잖아. 벌써 잊었어?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입에 올려? 그깟 병간호 몇 주 한 거 가지고 무슨 생색을 내고 있어, 이 개새끼가. 우리 엄마 집 뺏어가서 여기다 건물 지어 바람까지 피워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이야, 너는 진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쓰레기다. 재활용도 불가한 쓰레기야. 기다려. 내가 똑똑히 갚아줄 테니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 가서 빌어봐야 소용없어. 울며 불며 시부모님 두 분과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아대는 놈을 놔두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곧장 고소장을 날렸어요. 남편 놈은 고의적으로 실종을 가장하고 불륜을 통해 새로운 생활을 꾸렸고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집을 처분한 돈을 훔쳐가기까지 했잖아요. 이 부분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었죠. 게다가 재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을 노리고 저희 부모님 집을 매각한 돈을 임의로 훔쳐 사용한 데에 대해 배임죄 역시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비록 간통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민사상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놈의 불륜 사실이야 너무나 자명한 증거들이 다분했고 남편 놈과 그 불륜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불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놈이 사라진 줄 알고 제가 찾아다니며 썼던 돈들, 그렇게 흘려보낸 허송세월,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끼친 피해들까지 모두 받아낼 작정으로 모두 고소를 걸었습니다. 놈이 사망자 처리 이후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야 제대로 이혼 절차도 밟았죠. 물론 재산 분할 역시 청구했고요. 남편 놈의 불륜, 사기, 실종 가장 행위로 인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더불어서 말이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저는 고소를 무사히 했고 그 결과 놈에게 빼앗겼던 제 재산을 돌려받은 것은 물론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돈들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냈어요. 그래도 거기서 끝낼 수 없었죠. 저에겐 한 가지 카드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 두 놈이 새로 지은 집 말이에요. 제가 집 허물고 난 뒤 트라우마로 그 땅은 얼씬도 안 할 것을 알고는 아예 저희 집 땅까지 침범해서는 집을 대궐같이 지어놨었잖아요. 비록 집 허물고 난 돈은 전 남편이 갖고 있었지만 그 땅의 권리는 엄연히 여전히 제 소유였거든요. 당장 철거하라고 해줬죠. 그때 저에게 했던 그대로 말이에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정말? 이미 돈 다 줬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나도 완전 알거지예요. 무슨 손해배상 항목이 그렇게 많고 위자료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갔으면 됐지. 여기서 집까지 뺏어가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그리고 너 법 좋아하잖아. 법대로 따지자고 몇 년 전에 네가 그렇게 타령해댔던 거 잊었어? 왜? 이번에도 법대로 한번 따져볼까? 여기가 누구 땅인지 따져서 죗값도 물어줘? 네가 그렇게 법원 드나들기 좋아하는지는 또 몰랐네. 법원이 그리웠으면 내가 또 보내주고. 아유, 됐어. 내가 미쳤어.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눈이 삐어서는 괜히 얽혀가지고서는 일단 시골 땅에 들어와 사는 게 아니었는데. 뭐야?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멀쩡하게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는 남자 꼬셔다가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지금 니들이 그러고 싸우고 있을 타이밍이 아닐 텐데. 곧 철거하러 사람들이 올 거니 짐이라도 빨리 빼두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간 사정없이 다 갈려나갈 테니까.
아,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시는 연락도 말고 찾아올 생각은 더더욱 말라시더라. 연락처도 다 바꾸셨고 이사도 할 예정이라 어차피 오고 싶어도 못 올 테지만 말이야. 뭐? 아니,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어? 그럼 우리 혜원이 지원이는 애들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줘. 우리 애들이라도. 감히 그 더러운 입에 우리 애들 이름 올리지 마. 너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네 가족은 쟤 하나잖아.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 둘이 아주 끈끈하게 붙어서 잘 살아봐. 니들 둘이 헤어지면 어쩌니? 어차피 오갈 데도 없을 텐데 안 그래? 그렇게 두 불륜 남녀는 집도 철거당하고 아예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 놈들을 가만두고 볼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죠. 전 남편 놈 친척들에게 연락해 시가로 연락이 왔지만 시부모님 두 분은 칼같이 차단해버리셨죠. 지금은 그 불륜녀와 둘이 지지고 볶고 사는지 어쩐지도 알 길이 없네요. 뭐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이제 다 키워놓은 아들, 딸 덕에 시부모님 두 분 모시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전 남편 놈에게서 받아낸 위자료와 배상금 덕에 저희 세 식구 살 집을 시가 근처에 마련해 가깝게 오가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전 남편 놈으로 인해 맺어진 인연이지만 오히려 그 놈이 빠지고 난 뒤 저희는 더 단란한 가족이 되어 잘 살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또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아닐까요? 피가 섞이고 말고 혼인으로 이어지고 말고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일 테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